일단은 고용이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6월 수치가 조정됐다는 것들을 본다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미국 증시 조정 과정을 보면 그냥 이유를 만들어서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저는 지금 자칫하면 시장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영원히 상승하는 주식은 없잖아요. 예. 한 템포씩 쉬어갑니다. 8월까지는 계속 순환매 대응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매매하자. 자, 사놓고 쭉 가겠지라고 하면은 한두 달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순환매면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계좌 놓기 딱 좋은. 그렇죠. 이렇게 단기 매매에 능하지 않거나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왠지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오늘과 뭔가 데자뷰가 느껴지는 미국의 고용지표와 관련해서 그리고 증시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의 이경민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오늘 띄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도 네.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네.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편인데도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2024년 8월 5일. 그때 당시에 이제 고용지표 쇼크가 네. 오면서 막 샤메 법칙 네,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후부터는 엔캐리 트레이드 네. 청산을 네. 얘기하면서 네.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증시의 현상은 그것과는 달랐습니다만 네. 네. 어쨌거나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맞습니다. 네. 이게 좀 트리거가 되느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반등을 했고 네. 이게 저희가 뭐 미국 얘기를 나누기 전에 세제 개편과 관련된 네. 충격이 금요일에 있었고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입단속이 있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좀 반등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재료는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 보시니까 이게 관세나 아니면 미국의 고용지표나 세제 개편이나 이게 다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네, 나 너무 섞여 있죠. 네, 그걸 좀 구분해 주세요. 일단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 아닌가. 딱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미국 증시는 과열 양상이었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 분기점에 위치해 있고 좀 과열이 좀 장기화돼 있었고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좀 부러지는 모습들이 지난주에 계속 나왔어요. 네. 많은 분들이 코스피만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난 한 주를 보면 MSCI 글로벌 증시는 지난주 내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4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그러니까 조정이 갑자기 나온 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들이 누적돼서 불안불안한 모습들을 보이다가 FMC 그리고 주말에는 고용 쇼크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세법 개정 세제 개편에 대한 쇼크 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FMC 매파적인 성향 플러스 고용 쇼크, 맞아요. PC도 있었고. PC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고용 쇼크 이전에는 네. FMC에서 매파적이었다. 네. PC가 반등을 했다라고 네.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연내 한 번밖에 못할 것 같아라고 네. 하면서 빠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고용 쇼크가 나오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3번으로 바뀌었는데 또 빠졌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꼴대로 옮기면서 예. 조종받는 듯한 양상을 보였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국내 증시는 세제 개편에 대한 충격이 좀 있었다 네.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 주말에 3.8, 3.9% 정도가 빠졌는데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2% 내외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한 정도 1.5% 정도는 세제 개편에 대한 부담들이 좀 실망감들이 좀 반영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긴 쉽지 않겠죠. 글로벌 증시가 이미 내려온 상황이라서 네. 글로벌 증시가 2% 정도, 2.5% 정도 떨어졌다면 코스피는 그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그 키를 맞추는 정도의 조정의 반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시장 재료들은 딱 교통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고용지표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오늘 부장님 출연하신다고 해서 저 속으로 아유 잘됐다라고 했던 게 지난번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도 제가 네. 그 질문을 드렸었던 게 아니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안에 보면 야, 이거 네. 고용지표 해석하기 나름이고 맞습니다.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마냥 좋다고 하긴 어렵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4.2%로 높게 나오다 보니까 충격을 또 받았고 네. 근데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이게 경기가 부러지는 쪽으로 갈 정도는 네, 아니지 네.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고용 지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충격인 건 맞죠. 네. 요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무엇보다도 고용자 수가 너무 하향 조정됐어요. 5월 달에 6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 두 달간의 고용 지표가 신규 취업자 수가 14만 4천 명, 14만 7천 명이었는데 이게 19,000명, 14,000명 그러니까 두 달 동안 25만 8천 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번 달에 좀 올라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번 달에도 10만 명이 넘을 거란 전망을 했는데 7만 3천 명으로 줄었고요. 전반적으로 야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어져 왔던 고용이 단단했다라는 시그널은 무너져 버린 거 아닌가. 그리고 연준 같은 입장에서도 고용이 괜찮습니다, 단단합니다, 견고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고용이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5월, 6월 수치가 조정됐다는 것들을 본다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관세 이슈 때문에 네. 채용을 되게 주저했던 것 같다. 그리고 도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늦게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요 챌린지 감원 계약이 있어서 감원이 급증을 했을 때가 2월, 3월이에요. 네. 이게 6개월이 지나는 게 8월 달이고 이게 좀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것이 아닌가? 소송을 건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유예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어쩌면은 저희는 6개월 정도로 봤었기 때문에 8월, 9월 지표가 좀 쇼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반영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당분간은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불안정할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이제 끝난 거냐 고용이 망가지는 거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은 구인 변화는 여전히 증가세긴 해요. 졸트 지표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예. 고용 변화는 마이너스, 퇴사도 마이너스, 해고도 마이너스긴 한데 크게 해고를 하거나 크게 막 사람들을 자르거나 아니면은 퇴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 아니거든요. 네.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보면은 자발적인 퇴사가 일부 있었긴 했지만 고용이 망가지거나 그러기보다는 이민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노동 시장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지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이 고용 지표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이 악화되는 건 맞는데 이게 일시적일 수 있다. 추세적으로 쫙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 번 시그널들은 보여줬습니다. 무슨 시그널이었냐면은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실업률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4.1, 4.2 왔다 갔다 하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실업률이 4.9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관세도 이제 확정됐고 네. 그리고 도지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이 두세 달 정도 지나면은 9월, 10월 정도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4분기 고용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고용이 악화되게 된다면 물가도 그렇게 많이 못 오르겠죠. 네. 네. 그래서 네. 안 그래도 다음 질문이 네, 이거였는데 네. 약간 반대 로직의 스토리여서 그거 네, 한번 여쭤볼게요. 8, 9월 그 소송 때문에 8, 네, 9월 네, 네. 밀리면서 그때 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셔서 네, 네. 순간 든 생각 중에 하나가 PC도 받겠지만 관세에 대한 어떤 물가 압력이 이제 슬슬 8월, 9월부터 네, 네. 적용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고용 시장에서 그리고 고용 지표에서 네. 이게 임금 상승으로도 넘어갈 수 있나라는 궁금증이 좀 문득 그쵸.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임금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해주셨고. 고용 시장이 좀 악화됨으로써 임금이 좀 내려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고 네. 지금 물가보다 그리고 물가보다 고용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고용 사항들이 나오게 된다면
기금 상승률이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물가 걱정을 하실 텐데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PC 물가를 조금 세분화한 겁니다. 네. 관세 영향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내구재, 비내구재. 그러니까 상품 물가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렇게 막 세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이게 내구재, 비내구재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리고 임금이 많이 못 오르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한정적인데 나가는 돈에 있어서 상품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뭘 줄일까?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서비스 쪽에서의 물가 상방 함정은 되게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세끼 먹던 걸 한 끼 먹고 뭐 옷을 안 입고 다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필수 소비자는 필수 소비자는 지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줄일 수 있는 것은 여행을 덜 가든지 병원을 덜 가든지 아니면은 뭐 OTT 하나 줄이든지. 네, 그리고 뭐 영화를 덜 보든지 뭐 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 비중이 여전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물가 반등은 좀 일시적일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 관세가 뭐 매달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한번 땅 반영되고 그게 시차를 두고 가격 전가하는 여부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물가 상방 압력도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고용 지표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엔 우리가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이 네. 판을 깔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네. 얘기는 해야 될 텐데 참 신기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9월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는데 막 이런 목소리 들리다가 자 이제 어마어마하죠.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처럼 이번 주부터는 다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모릅니다. 보십니까? 일단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저희는 계속적으로 열어놓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작년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 여러 가지 쇼크들이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9월 달에 50bp 금리 네. 인하를 했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6월 FMC에서 금리 인하는 한 번이라고 말했습니다. 24년에 3번, 3월 달에 3번, 6월 달에 1번, 9월 달에 4번. 저는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9월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등락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난주 미국 증시 조정 과정을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유를 만들어서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FMC 때문에 빠졌으면 그리고 매파적인 스탠스 때문에 빠졌으면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그럼 금리 인하 많이 해서 올라야지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칫하면 시장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올라왔던 흐름을 보면은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기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올라왔던 흐름들을 보면은 경제지표 잘 나오면 경제지표 좋다고 올라왔고 네. 경제지표 나쁘면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올라왔고. 예. 근데 이걸 거꾸로 돌려서 보면은 지난주랑 똑같아요. 경제지표 잘 나오면 금리 인하 못 하는 거 아니야? 후퇴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거고 네. 경제지표 못 나오면 경기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아, 왜냐면 이미 이 시장에서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시장에서는 연내 3번 금리 인하를 좀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경제지표 못 나왔다 그래서 4번, 5번, 6번 금리 인하로 갈 것인가? 라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는 어느 정도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경제지표가 잘 나와도 시장은 좀 불안정해지고 경제지표 못 나와도 불안정해지는 지금까지는 bad is good, good is good이었다면 네. 앞으로는 bad is bad, good is bad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당분간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전망을 하면서도 3분기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타이밍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시점은 8월, 9월 초중반까지는 그러니까 9월 17일, 18일이 FMC거든요. 그 전까지는 좀 시장이 쉬어가는 그렇다고 해서 막 무너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쉬면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조정을 잘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모두가 뭐 한 번에서 2번 금리 인하를 얘기할 때 부장님은 이제 세 번. 3번을 계속 네네. 제가 그때 되묻기까지 했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3번을 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은 네, 아닙니다. 네. 네,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상황인데 다만 시장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맞습니다. 따라서는 심리가 좀 변할 수 있다. 네. 여기에는 대비를 하시되
기회로 활용할 만한 맞습니다. 조정일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이거는 전혀 분석적이지도 않고 아마 리포트에도 없긴 할 텐데 제가 궁금해서 네. 트럼프가 계속 파월을 쪼으잖아요. 네. 이게 금리 결정에 진짜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변수가 안 된다고 하겠지만 영향은 좀 있겠죠. 왜냐면은 연준위원 2명이 연준 이사가 네. 반대 의견을 낸 적은 1993년 이후 처음이에요. 왜냐면 지역 연준 위원들은 지역 경제 활동,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예. 이사와 부의장, 의장은 같은 공간에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토의를 하는데 그 안에서 다른 의견이 나온다?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고용지표 나오자마자 해고해버렸잖아요. 네. 그것도 뭔가의 시그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파월 연준의장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명분은 생겼죠. 그러니까 그동안 파월 연준의장이 말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 균형이 네. 깨지는 고용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네. 명분은 생겼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교류하거나 아니면 교류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트럼프 의견에 동조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트럼프 때문에 금리 결정을 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명분은 생겼으니까 그쪽이 방향성으로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놓다 보면은 자기 말에 꼬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꼬임을 어떻게 보면 고용 쇼크가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파월 의장이 고용지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9월 때 왜 50bp 금리 인하 했냐라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답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때 물가도 지금보다 좀 높았고 경제 상황도 지금보다 더 좋았고 네. 고용지표도 그때는 더 좋았고 예. 근데 그때는 50bp 25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내리냐에 대한 명분이 생기는 건데 제가 그때 트리거 포인트랑 지금 트리거 포인트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GDP 성장률하고 코어 PC 물가를 합친 보통 명목 성장률을 하는 게 작년 3분기에 5.5였거든요. 기준금리가. 2분기는 5.7이었어요. 그게. 네. 이게 5.4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보다 기준금리가 높다라는 시그널이 들어오니까 서둘러서 금리 인하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네. 이번에도 보면은 4.5잖아요. 2분기가 4.6이고요. 네. 3분기가 4.3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걸쳐 있다 보니까 어떤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4.5 밑으로 내려갔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야 아직까지 4.6, 4.7이야 안 떨어졌어. 그걸 고용으로 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깨졌으면 이제부터 금리 인하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이유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물가는 그렇게 세게 못 오른다. 그리고 고용지표는 지금 보여주는 것보다는 3분기, 4분기 좀 더 악화될 여지가 있어서 금리 인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저는 그 해석하는 과정이 조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좀 안정을 찾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바라봐야 될 시점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명목 GDP도 그렇고 고용지표 실업률도 그렇고 해석하는 그쵸. 갈래가 지금 참 비슷하게 흘러가긴 합니다. 어쨌거나 파월에게는 명분은 생겼다. 9월에 어떤 결정을 할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한편으로 지난 금요일에 이런 급락 폭락을 생각했을 때 오늘의 상승이 그렇게 막 엄청난 상승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사실. 그쵸. 과연 좀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포인트는 또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민하셨습니까? 일단은 과열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계속 올라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영원히 상승하는 주식은 없잖아요. 예. 한 템포씩 쉬어갑니다. 코로나 때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1400에서 6개월 만에 2400 갔어요. 근데 여기서 2200에서 2400 좁은 박스권에서 3개월 지난 다음에 또 2200을 저점으로 다이렉트로 3200, 3개월 만에 갔습니다.
그런 흐름이 좀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긴 좀 어렵고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당분간은 오늘 좀 반등이 나왔지만 8월 말 9월 초중반까지는 2900선 중반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여쭤볼게요. 네. 좀 그렇긴 한데 3,000이 깨지느냐, 2,800이 깨지느냐를 두고 이제 3,000이 깨진다는 쪽은 당연히 강세론 네. 쪽이고 2,800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는 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인데 부장님께서는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 두 가지 레인지로 제시드리고 있어서 두 가지 다 염두를 두고는 있어요. 여기 보시면 PBR 측면에서 1배, 0.93배가 2,950에서 60선 네. 전후예요. 그리고 24년 이후 평균인 0.87배 정도로 보면은 2,780선 정도고 또 되돌림 비율로 보면은 또 비쌉니다. 1,003포인트 올랐거든요. 저점 네, 대비. 네. 여기서 38.2% 되돌림이 2,900선 초반이고 50% 되돌림이 2,800선, 2,780선이에요. 그러니까 2,900에서 지켜줄 수도 있고 2,800선이 살짝 깨질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있는데 저는 시장이 강세 추세인 구간에서는 50%까지 되돌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2,900선 중반, 좀 많이 밀려도 2,900선을 좀 초반 언더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2,900선을 살짝 깨는 정도지 여기서 2,800을 깰 정도의 흐름들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볼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여기서 추세적으로 하락한다기보다는 8에서 많이 빠져요. 8에서 10% 정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림 보여드리면은 지금 미국 증시는 워낙 셌기 때문에 200일 이동평균선이 한 5,900포인트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6,400에서 5,900이면 한 500포인트 정도가 빠지는 거거든요. 네. 10%안 되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코스피도 그 정도 비슷하게 한 많이 빠져야 10% 정도로 보고 있어서 여기서 2,800을 깨는 그림까지는 좀 쉽지 않겠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단에 대한 레인지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는데 오늘 문득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위를 바라보시는 분보다는 아래쪽을 바라보는 분들이 좀 많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네. 트리거 포인트가 나왔고 첫 번째 급락이 워낙 셌고 네. 이게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좀 그렇죠. 꺾이는 모습들 그리고 단기 상승 추세를 좀 깨뜨리는 모습들을 나와서 일단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죠.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위만 바라보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4월 저점에서 지금 3개월 이상 거의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그거는 큰 상승 추세가 한 번 지났고 단기 조정이 있으면 또 한 번의 큰 상승 추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도 1,000포인트 올랐거든요. 저는 이번에 조정이 있다면 하단이 어디든 간에 그 하단을 기점으로 1,000포인트는 또 올라간다라고 최소한 1,000포인트는 또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을 충분히 열어놔도 된다. 근데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은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고 주식 비중이 없으시거나 새롭게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투자 기회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조정의 가능성은 있는데 이걸 기회로 활용하자고 네, 하셨으니 네. 그러면 8월에 매매 전략은 좀 어느 섹터에 집중하는 게 지금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계속 순환매가 돌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조정받았던 애들, 조금이라도 못 올랐던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8월까지는 계속 순환매 대응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흐름들을 보면은 추세적으로 올라왔다라기보다는 저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 잠시만요.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지난 주말까지 수익률인데 요 점선이 뭐냐면은 7월 11일 코스피가 2,900에 도달했을 때 이후 6월 30일까지 수익률이고요. 7월 이후 그러니까 순환매가 시작된 7월 이후 수익률 보면 그 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업종들이 다 올라갔고요. 예. 딱 하나 빼고 조선 빼고 예. 조선 너무 올라가고 플러스였던 업종들에서 다 마이너스가 났어요. 예. 완전히 그동안 셌던 업종들은 조정받았고 약했던 업종들은 다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6월에서 7월 7월 이후
7월 이후. 네, 7월 이후. 그러니까 바 차트가 7월 이후 지난 주말까지 8월 1일까지 수익률이고 네. 저 점선은 24년 7월 11일, 작년 7월 고점 이후 6월 30일까지 수익률이다. 아, 네네. 네. 그러니까 부진했던 애들이 올라오고 강했던 애들이 좀 쉬고 그런 업종들은 나타났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난 주말 종가 기준으로 여전히 저평가돼 있는 애들은 뭘까를 보면은 딱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2차 전지 여전히 조정받아 있고 조선은 좀 오타가 난 것 같고 디스플레이, 철강, IT 하드웨어,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좀 조정을 받았죠. 예. 그리고 25년 연간 수익률을 봤을 때 IT 가전, 화학 여기 보시면은 화장품, 의류 이런 쪽들이 좀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인터넷이 또 튀어오르고 막 네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정을 받았던 업종들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자 8월, 9월까지는 되게 짧게 매매하자. 자 사놓고 쭉 가겠지라고 하면은 한참 좀 한두 달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 매매하자. 이런 순환매면 네.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계좌 놓기 딱 좋은.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이거는 이렇게 단기 매매에 능하지 않거나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자. 기다려서 코스피 3천 초반 3천이 깨졌을 때부터 사고 싶으셨던 종목들을 좀 천천히 모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IT 인터넷 업종들이 반등을 한 거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상법 개정, 세제 개편 막 이런 데 집중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산업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정책 기대로 많이 올라왔던 업종들보다는 산업 정책들이 구체화되면 움직일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AI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컨텐츠 문화 그리고 방사는 또 들어가요. 이게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정책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온 건 아직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놨던 공약들이 있어요. 예. 지금 보면은 상법 개정이나 세제 개편도 다 대통령 공약 시절에 다 말했던 거를 진행시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집을 정리한 자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좀 천천히 보시면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섹터나 또 8월에 매매 전략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대주주 기준은 수정이 됩니까? 좀 완화되겠죠. 근데 저는 대주주 기준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류과세. 배당소득 분류과세. 35%라고 한다면, 상한세율. 네. 그리고 상한세율도 그렇고 또 하나는 기업 기준이죠. 네. 배당 성향 40%면은 거기다 또 기준 또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거 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130 몇 개밖에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저는 대주 요건도 조금은 완화되는 게 필요하겠고 그래야지 좀 연말 수급 교란 요인이 좀 제한될 거고 그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분리과세 기준은 좀 더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세율은 좀 낮춰주는 게 지금 이 정부 방향성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좀 너무 타이트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야 이런 거 이렇게 된대 했던 것들을 그러니까요. 뭐 여기저기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현실화 돼 버렸잖아요. 좀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